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제 상인법이라고 하는 것, 주인법 마찬가지로 민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요. 또 한 문제가 공인중개사법 요 파트에서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스토리 똑같이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 전세권 얘기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이다, 물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게 되죠. 자, 이에 비해서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게 되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을은 갑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자, 이 X 부동산에 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임차인은요,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있게 되면 소유자 바뀌어도 바뀐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대항력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뭐도 가능하다. 바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상가건물 주인법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상인법이라고 해서, 자, 등기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대항력 얻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가 건물의 임차인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슈가, 자, 바로 대항력에 이어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은 역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주요 이슈. 자, 그래서 이 상인법에서도 주인법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상인법, 주인법이 달라지는 부분은, 자, 상인법은 주로 계약 갱신 청구라고 하는데 주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되고, 나머지는 주인법이랑 약간 용어만 달라질 뿐이고 본질적인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인법의 적용이라고 해서 일단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상가건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켜서 상가건물이라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 구조 똑같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단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상가건물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하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주인법이나 상인법이라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뼈대를 잡고 가게 됩니다. 해서 일시 사용하면 꼭 하나 기억해 주실 만한 것이 저거 있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는 가능하다. 나머지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요 그림 항상 기억을 하고 가야겠고요. 자, 이 파트에서 제일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가 고액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고액임대차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 지역 시대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현재 9억이라는 것이 고액임차인의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보증금하고 월세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디서 이 비슷한 거 공부하냐면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중개보수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중개보수
호수와 관련해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5천에다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고액임차인이라고 하는 거 서울시 기준 9억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일단 뒤에서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겠지만 기우등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고액임차인에 대한 상인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원래 스토리가 이런 식이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대항력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대항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호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인법에서는 고액임차인의 경우 되게 당황스러운 모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뭐 10억 설정이 됐다 하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뭐 9억 정도의 임차 보증금이 경매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호순위 권리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 공시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선 변제권 고액 임대차에서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요거랑 같이 이제 마무리하는 게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에서 요건 이제 주임법 할 때 공부했던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이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이사를 가거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같이 상실하기 때문에 뒤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상가건물에다가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지 않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우선 변제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액임차인한테는 이런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외 임대차 기간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1년이라고 하는 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 자체가 고액임차인과 관련해서는 별 쓸모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어렵게 이제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됐던 것이 기우등이라고 하는 거. 기우등에 대해서는 상인법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은 뒤에서 따로 이제 봐야 될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쟁점이 되겠고 자, 일시 사용원인 임대차 이때는 상인법 적용하지 않는다. 기우등에 있어서는 고액 임차인은 기우등 세 가지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 이제 내용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한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상인법은 1년이에요.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 기간 1년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있어서 자, 그 기간 원래 1년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포인트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이제 법정갱신이라는 용어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요거 하려면은 우리 앞에서 66에 61에 X에 3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이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소멸자 통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도달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토지 임대차에서 논의가 됐던 게 6.1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6개월의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임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된다.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묵시의 갱신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고요. 이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는 임차인만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똑같은 원리 구조야. 상인법에 있어서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즉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고요. 존속기간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통고가 있고 나서 3개월 지나게 되면 다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해서 66에 61에 X에 3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이슈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자, 갱신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요, 첫 번째 이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10년을 초과된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전체 10년까지는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가 있다. 다만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 실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이게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임대인은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던 경우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 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마지막 자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에서 자 스토리를 이렇게 가셔야 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차임 지불한 다음에 자신이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누구한테 다시 임대인에게 온전하게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차임을 3기분에 따르도록 연체를 하고 있다. 또는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파손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똑바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니까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뒤에서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얘기할 때도 임차인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거절 사유가 되게 된다. 이건 정말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왜? 실질적으로 우리 법에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세 개라도 똑바로 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갱신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갱신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 등은 증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주임법 상인법에서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최대 5%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사이에 증액 등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더 이상 그 안에는 증액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서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주임법, 상인법 똑같은 구조인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재계약하고 이럴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된 이슈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 3기의 차임액에 다도록 연체했을 때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런 경우 등이 주요 이슈. 요거 보면 생각나는데 자 뒤에서 지문 과정 보시겠지만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3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주임법에서는 그 이제 2기분 차임 연체하면 해지가 안 돼요. 주임법은 주택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상가에서는 쫓아낼 수 있지만 주택에서는 쫓아내는 해지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게 보통 2기, 3기 가니까 상인법에서는 해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주임법에서는 해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주택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2기분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명도 소송이라고 해서 법원은 소송을 따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대항력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 이전하는 거,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았던 것이고요. 자, 상임법에서 대항력이라고 한 것은 그런 얘기죠. 자, 건물의 인도,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 신고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 신청의 의미가 되게 될 겁니다. 거의 의미 없는데 좀 어려운 거 하나 좀 이따 보겠고. 자, 일단 상가 건물에 대한 이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적으로 상가 건물의 점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존속되어야 된다. 다시 우리가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임차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주민등록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지 대항력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 나름 어렵게 이제 구성됐던 주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때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해서 이게 이제 8년 동안 한 2번 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 있는 전대차 그리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전차인을 통해서도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항력이 뭘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중간에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 보증금 반환 청구, 구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인즉슨 새로운 바뀐 상가 건물의 주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최대 2분의 1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다시 스토리 가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1번 저당권 들어가 있고요.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경매가 원래 진행되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선순위로 1번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게 있으면 2번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항력까지 갖추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선순위 담보물권자인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등기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것인데, 지금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더라도 다 최대 전체 합한 금액이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주 내에서는 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독특한 구조에서 결국은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경매가 진행돼서 완전히 쫓기는 문제, 이런 상가 건물에서 쫓아나는 보증금 단돈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상임법상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겠고요. 근데 거의 얘기는 출제가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대항력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상가 건물에 임대인이 있고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한다. 이 사람에게 을에게 권리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리금을 받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병이라는 사람이 갑과 상가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게 권리금을 주든 말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종전의 임차인이 되고자 되는 이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자기에게 권리금을 교부하겠다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하고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한테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병이라는 사람과 뭘 해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역시 근데 똑같은 논리 구조야.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최장 10년까지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갱신 청구 거절 사유라고 해서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똑바로 다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서 3기분 차임연체, 동의 없는 전대차,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상가 건물의 소유자하고 임대차 제휴를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3개 차임액에 다르도록 임차인이 연체했던 경우, 그다음에 동의 없이 그 목적물을 전대차했던 경우, 그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던 경우, 이런 경우 등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권리금 회수 기회에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차인의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이 좀 엽기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자꾸 이제 권리금 하다 보니까 이 상가 건물을 자신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임대인이 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겠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3개는 공통적인 세트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따로 기억을 해 주실 만한 것이 바로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뒀을 때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기존의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임대차 종료된 시점부터 바로 이 권리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3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날부터 3년 내 만약에 이것을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년이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종료한 날. 다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새로운 임차인 되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냐면 기존의 임대차가 종료된 날. 그날이 바로 자신의 손해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민사에 있어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갈 텐데, 그래서 나머지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뒀던 경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근데 원래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 없는데, 일단 이 틀만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임대차 기간 중에 문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이렇게 갔었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공증인 사무소 가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게 된다. 상임법에서는요, 지금 이제 앞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통해서 대항력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정 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그때 바로 어떻다?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다만 이제 얘는 동사무소는 아니고요. 세무서 가서 세무서장에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거의 안 나와요. 이런 파트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더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등기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자 만약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임차인은 지금 환가 대금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게 되면 이 경매 환가 대금에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맨날 나오는 거 우리 경매에 있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령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가 임차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위에 저당권이 먼저 있게 되면,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은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얘부터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임법 파트에서는 혼동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은 혼동으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 쟁점이에요. 바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어떤 상가 건물에 대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상가 건물에 대한 점유,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또 하나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임차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 점유를 풀어주게 되면은,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시점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받지 않았을 때 나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상가건물 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걸 근거해서 등기소에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설령 점유를 놓친다 할지라도 임차권 등기가 있고 나면은 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결론 항상 똑같은 구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후에 등기가 돼 있는데 보증금 내고 들어온 그 사람은 설령 소액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항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아까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 인정 안 되고요. 또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상가 건물을 그 후에 임차인,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좀 사이드 쟁점, 피배임 얘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줬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부인된 케이스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부인되는 케이스. 저당권하고요, 담보가 등기 거의 같은 논리 구조였었죠. 이거 하고요,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는 것은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 임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하고요, 바로 이 얘기들을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또는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그래서 얘들은 기본 피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 결국은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우선 변제권도 등기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제일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액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고액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로 우선 변제권, 그리고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이런 조항 등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9억 기준 돼서 워낙 높은 금액인데, 이게 이제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거나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임차에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았고요. 이제 지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이 적용 범주.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제외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본적으로 상인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에 핵심 지문 보니까 좀 이제 특이한 지문이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자, 네 글자로 상가 건물. 그래서 상가 건물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다? 이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액 임차인 관련해서 기우 등. 자, 아까 우리 임대차 기간 기본 1년으로 본다. 이런 조항들 하고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29, 8회 때 문제가요.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 2월 10일 날, 자, 을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에 임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을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갑이 임차인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증금이 10억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액 임차인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사람이 대항 조건을 갖춰서요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전개를 해 가야 되죠. 1번 지문이요.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되는 범위를 가는데 5년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번 지문은 일단은 틀렸는데 요거 10년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자, 문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 빼뜨렸고요. 해서 그 당시에는 5년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자, 임대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 되는데,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10년 미만이었을 때, 다시 1년 미만이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얘는 보니까 임대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고액 임차인과에 있어서는 바로 뭐라고요? 자, 이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자,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상가금을 고액 임차인에는 이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3번 질문. 임차인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 옳은 표현 되는 거야. 왜냐면 자,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지금 자, 우선 변제권하고 기우 등에서 등기 이거는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우선 변제권도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는 데서 뭐 답은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5번을 제시한 거고요. 다만 1번 지문은 그 당시에는 5년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10년으로 수정하고 답을 5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 그러나 어찌됐든 계속 고액 임차인이라는 개념만 나오게 되면 자, 다시 첫 번째 이슈. 자, 우선 변제권하고요.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이런 조항은 자, 바로 고액 임차인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도 다 적용하지 않는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당시 28회 때 민법에서도 한 문제가 구성이 됐고 상인법, 자, 이
중개사법 3문제가 나왔던 그런 사례고요. 뒤에 가서 이제 임대차의 내용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8페이지요. 자, 임대차의 내용 관련해서 먼저 존속기간 관련한 질문 나와 있습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그 기간 2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주임법이면 맞는 건데, 이건 상임법은 1년으로 돼 있죠.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2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게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상임법에서는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게 되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기 해서 숫자가 틀렸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269페이지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일단 틀렸죠. 자, 3개월이죠. 3개월에서 6에 6일에 x의 3이라고 해서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그럼 각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 의사 표시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임차인만 이렇게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등이 있을 때 임차인만 해지 의사 표시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9페이지 두 번째 박스. 이것도 겁나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최장 10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래 될 걸 7년에서 하여튼 전통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주제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직접 언급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하여튼 도배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 3기의 차임액에 다도록 연체했거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이제 270페이지 가서 자, 권리금 회수기에 부여 의무 등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이슈들. 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를 해줄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다시 똑같은 얘기. 3기의 차임액에 다도록 연체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자 지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때도 어떻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권리금 회수기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고. 지문 가볼까요? 여러분 차례요. 자, 270페이지.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자,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틀렸어요. 자, 방해가 종료를 한 게 아니라 자, 방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이 돼야지 어떻다? 방해가 발생한 꼴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한 시점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인데 자, 이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부터 이걸 가지고 쟁점 삼아냈고요.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부여할 필요가 없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했죠. 그래서 세 가지 3기분 차임연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이때는
계약 갱신 요구 안 들어줄 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권리금 회수기에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따로 외울 게 뭐라고요? 스스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권리금 회수기에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이제 270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를 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서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3년도 한번 물어봤었고요. 아까 답은 아니지만은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요 소멸시효기에 해서 두 가지 다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구성됐고 다음 문제 자 29회 문제인가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항상 기억할 게 우리가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 몇 개 정확히 외워서 캐치하셔야 되겠고요. 자 보니까 기억번 임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거 틀렸죠? 1년 6개월에서 기억은 일단 아니고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아닌 거, 즉 인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기억부터 다 제거하셔야 돼. 기억을 일단 다 제거하게 되면은 자 1번, 2번, 4번 그래서 3개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가볼까요? 임차인이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자 이건 세 번째 항목은 그런 거죠. 지금 새로운 임차인 을이 병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갑을 병정을 소개시켜 준 거야. 정이 누구한테 이 사람에게 이 권리금을 주게 되면 기존의 임차인한테 자기가 이 임대인 추선한 자가 권리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는 가능하자. 권리금 회수기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번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거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밑에 보면 한 5개 사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주제 하나만 정확히 캐치를 하시면 끝나는 거야. 1년 6개월을 빼게 되면 나머지가 뭐라고요? 자,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니은, 디귿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하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는 약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 바로 이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 얘기 하나 기억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문제는 밑에 해설 나와 있는데 그걸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책을 본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년 6개월 하나만 알게 되면 일단 기억을 다 제거하시면 1번, 2번, 4번을 제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이나 5번 찍는다라는 컨셉으로 가야겠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남아있을 게 앞으로 이게 이해가 문제가 되겠지. 3기분 차임에 연체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왔으면 앞으로 준비할 게 요거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271페이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은 저거 있었죠.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력은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좀 유치한 문제죠. 그래서 자 바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선 변제권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얘기와 관련되어 있겠고요. 자, 넘어가서 거의 이런 파트는 요즘에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요즘에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자, 보니까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에 임차하여 대양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자, 이 사람은 대항력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우선 변제권도 갖추게 된다라고 할 것. 자, 해서 첫 번째 갑이 3기분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을은 갑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옳은 표현. 3기분 차임 연체 등이 있으면 채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제대로 안 한 것이니까 바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요.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된다. 옳은 표현. 자,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이걸 답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뭐 지겹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붙이겠다라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를 하고요. 그 외에 자 채권자들한테 뭘 합니까? 배당 요구를 하라고 일정한 종기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겠고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서 매각되더라도 자 갑의 임차권은 손속한다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선순위 권리가 자 을의 임차권, 자 갑의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갑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을 답을 뽑았는데 사실은 이 3번 지문은 알아서 푸는 건 아니고요. 찍는 문제 그런 패턴이 될 텐데 개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우리 앞에서 전세권 예를 들었는데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는 갑이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매 신청,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이 전세 목적물에 계속 이용을 하면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먼저 누구한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야 돼. 나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한테 반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자 전세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그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지 어떻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구조가 될 텐데요. 자 주택 임대차 임대인 또 상가 건물의 임대,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럼 나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시 3번 좀 볼까요? 이거 거의 출제 안 되는 주제인데요. 자 갑의 임차인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그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경매 신청할 때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가지 않아도, 건물의 명도 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소액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건물의 임차인만 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해서 전세권자는요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 등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따른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 신청할 때 전세권자는 나가야 되지만 임차인은 안 나가도 되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교재 273페이지 지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임법, 상임법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내가 주택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등기된 권리 말고요.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택이 더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임차인이 여럿이 있게 되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선순위에 있는 우선 변제권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때 임대차 금액하고요, 보증금 이런 것들, 또 임차인에 관한 정보,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상가 건물에 일부의 임대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임차인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나보다 선순위 있는 사람 얼마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특히 우리가 주택 중에서 다가구 같은 데서 주로 문제가 되죠. 원룸 같은 것은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소유자가 한 명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앞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얼마에 내 앞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동사무소 가면 임대인의 동의 받으면 그 데이터 알려줍니다. 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똑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정일자라든가 또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 담보되는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자, 교재 273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에서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4,500에 임차해서 같은 날 인도받은 후 사업자 등록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니까 6월 11일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해서 이건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4,500이라는 표현을 갖는 의미는 소액 임차인을 아마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낮았을 때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바로 대항력만 갖추더라도 최대 2분의 1까지 환가 대금의 2분의 1까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자, 1번. 자, X 건물에 대해서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한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그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가등기 본등기에게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건 그림을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 본등기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건 등기법 얘기에 가깝다. 그래서 자, 먼저 2009년 4월 6일 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자, 가볼까요? 자, 주인공이 지금 집주인 누구냐면 갑은 을 소유라고 돼 있어. 을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보다 선순위로 2009년도 4월 6일 날 병이 먼저 나오나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가 된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자, 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병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위해서 뭘 해온 거다?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나서 갑이라는 임차인이 등장을 하게 된 사안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본등기를 6월 19일 날 하게 됩니다. 이게 4월 6일. 이 사람의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아까 6월 10일이었나요?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본등기라고 하는 거, 병이 어떻다? 을에서 병으로의 본등기를 하게 된다. 이게 6월 19일인가요? 6월
19일. 근데 6월 19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때는 이제 이 순위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청권 보존의 가등기를 한 시점에 어떻다 순위가 우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가등기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순위 보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게 될 테고. 하여튼 그런 사안에서 한번 다시 지문을 분석하면 X 건물에 대해서 4월 6일 날 청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병이 6월 19일 날, 19일이구나, 19일 날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순위 권리자라고요? 바로 이 아이가 병이 어떻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어떻다? 당연히 후순위로 만들어진 거니까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 본등기를 물어보는 문제고 답은 1번인데 더 이상 따져 물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갑시다. 가등기 본등기의 개념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청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자, 이때 가등기 한 시점에 순위 보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병은 언제 마치 4월 6일 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세금 문제는 이 뒤에서 자, 이때 본등기를 했을 때 실제 물권을 취득을 하긴 하는데 이들 등기부상 권리 관계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바로 자, 얘가 더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는데 별 의미 없어요. 이 문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뒤에 있는 지문도 너무 지저분하게 구성됐으니까 별 의미 없고요. 마지막 지문 274페이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아니한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말장난 하고 있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다가 상가금을 소지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토시를 바꿔서 세무서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이렇게 말장난해서 한 문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찌됐든 이 파트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우선 변제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금물의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런 우선 변제권 그리고 상가금물의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아마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에서 상가금물 임대차 보호 특히 이제 쉬운 거 가셔야 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거절사 요건 정확하게 속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근역하도록 하겠습니다.